한 시골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건달로 이름난 사람이었고, 아내는 비록 약간 바보스럽긴 했지만, 억척스럽게 배를 짜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를 두고 종종 이야깃거리를 삼곤 했습니다. 아내는 어찌 저리도 열심히 일하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맨날 주막에서 술만 마시니 참으로 딱하구먼.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장터에서 오갔습니다. 아내는 닷새마다 열리는 읍내 장날의 배를 팔아 쌀이나 생필품으로 바꾸길 기대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배틀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북을 움직이며 배를 짜는 모습이 마을의 풍경이 될 정도였습니다. 서방님, 이 배가 우리 생계를 책임질 거예요. 당신은 그걸 잘 팔아서 집안을 보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에게 당부할 때마다 그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늘 그의 술값으로 날아가 버렸고 집에 돌아올 때면 빈손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날도 읍내에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상을 준비하며 남편이 일찍 떠날 준비를 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느긋하게 밥을 먹으며 한껏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상머리에 앉아 심각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오늘이 장날이잖아요? 남편은 능청스러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걸 모를까봐 묻는 것이오. 아내는 그의 태도에 분노를 참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아유, 제발 그 능청 좀 떨지 마세요. 나는 밤낮 없이 배를 짜는데 당신은 그걸로 술이나 마시고 빈손으로 돌아오니 이게 무슨 꼴이오? 남편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임자, 이번엔 정말 다를 거요. 내가 이제 정신을 차렸소. 이번 한 번만 내 말을 믿어보시오.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남편의 진지한 태도에 일단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닷새 동안 열심히 짜놓은 배를 건네주며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쌀도 사고 생선도 좀 사와요. 그리고 혹여나 그 돈을 술에 쓰지 마셔요. 남편은 배를 짊어지고 이십리산길을 걸어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그는 속으로 아내와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이번만은 진짜로 술을 참아야 한다. 아내가 나를 믿고 이 배를 맡긴 거 아니겠나. 하지만 그의 다짐은 길가의 풍경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읍내로 가는 길은 한적했지만 중간중간 농부들이 소를 몰고 가는 모습이나 아이들이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는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땀을 식히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쌀과 생선을 사야 한다. 하지만 장터에 도착하면 술 냄새가 진동할 텐데. 과연 잘 참을 수 있을꼬? 읍내 장터는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장꾼들이 자신의 물건을 팔기 위해 크게 외치고 손님들은 물건을 고르며 흥정을 벌였습니다. 남편은 도착하자마자 두리번거리며 배를 팔 만한 상인을 찾았습니다. 그는 길가에 자리 잡은 한 천장수에게 다가가 배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주실 수 있겠소? 천장수는 배를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질도 좋고 짜임새도 고르니 30냥이면 어떻겠소? 남편은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30냥에 팔겠소. 돈을 손에 쥔 그는 순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내가 당부한 대로 쌀과 생선을 사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터를 둘러보던 그의 코끝에 익숙한 술 냄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냄새인데 한 잔쯤 괜찮겠지? 남편은 애써 자신을 설득하며 발길을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은 장꾼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마음을 한층 더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술 한잔 하시겠소? 주모가 반가운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남편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밥만 먹겠소. 주모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밥이야 언제든 드릴 테니 술도 한잔 하시지요. 그렇게 얼굴이 굳어서야 손님들 사이에서 기가 죽겠어요. 그는 주모의 말에 잠시 흔들렸지만 아내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밥만 주시오. 하지만 밥을 먹으며 술 냄새를 맡던 그는 결국 유혹을 참지 못했지요. 그럼 딱 한 잔만 주시오. 그렇게 시작된 술은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며 끝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주모는 그의 취한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지요. 아이고, 안주인께 또 혼나겠소이다. 남편은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그까짓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오.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계산할 때가 되자 그는 자신이 배를 판 돈을 모두 술값으로 날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황한 그는 주모에게 외상을 부탁했습니다. 주모, 이번엔 외상으로 좀 부탁하오. 다음 장날에 꼭 갚겠소. 주모는 그를 흘겨보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결국 외상을 받아주었습니다. 다음 장날엔 꼭 갚으셔야 해요.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주막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가 돈을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뭐라고 해야 한단 말인가. 이대로 빈손으로 갔다간 불호령을 내릴 것인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에서 나온 남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그는 머릿속으로 아내에게 어떻게 변명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돌아갈 순 없지. 그는 한참을 고심한 끝에 아내를 속일 거짓말을 생각해냈습니다. 내 연장을 주막에 저당 잡혔다고 하면 되겠군. 그는 스스로의 기발함에 만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술기운에 엉뚱한 자신감을 얻어 자신이 이 거짓말을 완벽히 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 그의 연장을 노끈으로 매어 뒤쪽으로 구부려 둔 다음 집으로 향했지요. 집에 도착한 남편은 문을 열며 크게 외쳤습니다. 여보 마누라 나왔소. 그러나 그의 혀 꼬부라진 목소리에 아내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맞았습니다. 아니, 당신 또 술을 마셨군요. 그렇게 다짐하더니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내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남편은 취기가 오른 얼굴로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마셨소. 하지만 돈은 여기 있어. 그는 아내에게 주려고 남겨둔 돈을 꺼내 보이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술을 마셨단 말이오? 돈은 여기 있는데 설마 도둑질이라도 했단 말이오? 너무 그러지 말라고. 이래봬도 내 사내대장부여. 그까짓 돈이 문제일까? 그럼 돈 없이도 술을 마실 수 있단 말이오? 그렇고 말고. 내 그걸 전당 잡혔더니 얼마든지 마시라던데. 그게 뭐요? 돈을 안 주고도 술을 마실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요? 내 연장이지 뭐야. 아내는 그의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요? 그게 네 것인데 그걸 전당 잡혀요. 그녀는 화를 내며 남편의 행동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뻔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내 것이지 누구 것인가? 이 인심 좋은 양반아. 그건 누구에게 전당 잡혔단 말이오? 주막 계집이지. 누군 누구겠어. 어휴, 그 앙큼한 년이 남의 것을 가지고 멋대로 가지고 놀겠구나. 그래, 그걸 얼마에 전당 잡혔소? 40냥일세. 전당 잡힌 지도 얼마 안 되었으니 당장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어디 좀 봅시다. 남편이 바지를 내리니 거기엔 있어야 할 게 보이질 않았답니다. 아내는 눈깔이 뒤집혀 닥달을 하기에 이르렀지요. 당장 이 돈을 가져가서 찾아오도록 해요.
당장! 남편은 집에서 나와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에게 받은 돈으로 외상값을 갚으러 가는 길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가벼웠지요. 주막에 도착한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주모를 불렀습니다. 주모, 내가 지난번 외상값을 갚으러 왔소. 주모는 반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손님. 이렇게 빨리 갚으러 오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 자, 손에 든 건 이리 내놓으시구려. 남편은 돈을 주모에게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 둘 사이엔 외상은 없는 것이오. 술이나 몇 잔 더 주시겠소? 주모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술을 더 드시면 또 외상을 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이젠 외상은 없소. 오늘은 아내가 준 돈으로 술도 즐기고 다 갚고 돌아가겠소. 그렇게 그는 술을 몇 잔 더 마시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주모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어느새 취기가 올라 자신이 벌인 거짓말도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술을 마치고 주막을 나선 남편은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아내에게 보여줄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멈춰 섰습니다. 이대로 가면 마누라가 믿지 않을 텐데.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길가에서 숯가루를 찾았습니다. 그는 땅에 떨어진 숯을 집어들어 연장의 끝부분에 묻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만족하며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은 문을 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 내가 연장을 찾아왔소. 아내는 안방에서 불이 나게 뛰어나오며 그를 맞았습니다. 정말요? 어디 좀 보아요. 남편은 허리춤에서 연장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소. 하지만 주모가 부직갱이로 썼는지 이렇게 시커멓게 되었소. 아내는 연장을 살펴보며 탄식했습니다. 고년이 남의 물건을 맡았으면 고이 맡았다가 돌려줄 것이지. 심술궂게 부직갱이로 써. 망할 년 같으니라고. 그녀는 치맛자락으로 묻은 숯가루를 닦아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음에는 제발 이런 일이 없게 하시오. 이 물건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남편은 아내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무사히 넘어갔군. 하지만 그는 아내의 눈물과 탄식을 들으며 잠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는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의 다짐이 오래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어느 한적한 마을에 김초씨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과거 시험에는 번번이 떨어졌지만 그의 허세만큼은 하늘을 찌를 듯 했답니다. 이보게들, 내가 이번에는 아주 아깝게 떨어졌다네. 시험관이 내 글씨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나 뭐라나. 허허, 그러시군요. 다음에는 꼭 합격하실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저 양반 또 시작이구나 하고 웃었지만 김초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허세를 부렸답니다. 여보게, 김초씨 마누라가 또 밭일 하는 걸 봤다네. 아이고, 그러게 말일세. 남편은 과거 준비한다고 책만 보고 있고. 쉿, 조심하게. 저 양반 귀가 밝아서 이런 말 들으면 큰일 난다네. 김초씨의 아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 밥상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일이 났지요. 이 무식한 여편 내가 오늘 중요한 글을 읽다 말았는데 밥도 제때 못하다니. 죄송해요, 서방님. 밭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밭은 무슨 밭? 양반집 마누라가 그런 천한 일이나 하고 장피하기 그지없구나. 김초씨는 책을 읽는다고 큰 소리 쳤지만 사실 그는 천자문도 제대로 못 읽는 수준이었답니다. 하지만 이런 비밀은 아무도 몰랐지요. 오직 그의 아내만이 알고 있었답니다. 어느 봄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사랑방에서 책을 읽던 김초씨가 슬그머니 들어왔답니다.
오늘 밤은 아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구나. 여보, 하필 지금. 김초 씨는 아내의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호롱불을 후 불어 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지요.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쌀독을 열고 쌀을 퍼 담는 소리였지요. 도둑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임자. 이게 무슨 소리요? 부엌에 누가 있는 것 같소? 조용히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내는 남편의 귀에 대고 살짝 속삭였습니다. 부엌에 쌀 도둑이 들어왔어요. 아니, 이걸 어쩐단 말이오? 그 순간 김초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까까지 그토록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덜덜 떨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여보. 나 죽소. 나 죽어. 그때 아내가 갑자기 큰 소리로 교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의 도둑은 그 소리를 듣고 더욱 안심한 듯 쌀을 열심히 퍼담았지요. 아이고, 여보. 좀 더 힘을 내보셔. 이불 속의 김초 씨는 아내의 연기에 어리둥절했지만 겁에 질려 꼼짝도 못했답니다. 아내는 도둑이 쌀자루를 한가득 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도둑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쌀자루 때문에 넘어지면서 쌀을 죄다 쏟고 말았지요. 앗! 이를 어쩐다! 도둑은 빈손으로 달아나 버렸고 아내는 차분히 일어나 쏟아진 쌀을 다시 쌀독에 담았답니다. 이게 뭔 소란인가? 이불 속에서 나온 김초 씨가 갑자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쫓으려면 진작에 쫓을 것이지. 웬 뜸을 그리들여 사람 애간장을 녹이는 것이오? 도둑이 쌀을 두세 바가지 퍼담을 때 도둑이야 소리치면 쌀자루가 가벼워 도둑이 퍼담은 자루를 들고 도망칠 것이고 8, 9바가지를 퍼담았을 때 소리치면 쌀이 자루에 그득해 땅에 쏟아질 것 아니요. 그래서 5바가지쯤 돼야 들고 도망가기엔 무겁고 쏟아지기엔 자루에 쌀이 가득 차지 않아 그때를 기다렸지요. 그 말을 들은 김초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겁에 질려 이불 속에 숨어 있었는데 아내는 이렇게 침착하게 지혜를 발휘한 것이었지요. 김초 씨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무식하다며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요. 여보, 내가 그동안 잘못했소. 김초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가 안아 들고 나온 것은 그동안 읽었다고 허세 부리던 책더미였지요. 이리 오시오. 내가 이제야 진짜 공부를 시작하려 하오. 김초 씨는 그 책들을 아궁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그는 한숨을 내쉬었지요. 당신 뭐 하시는 거예요? 책으로 허세나 부리던 이전에 나를 태워버리는 거요.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이오. 다음 날 새벽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리를 보게 되었답니다. 아니, 저기 밭에서 쟁기질 하시는 분이 김초 씨 아니신가? 정말 그러네. 저 양반이 책은 내려놓고 쟁기를 잡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구려. 김초 씨는 이제 더 이상 여편네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부인, 이리 와보시오. 내가 밭을 갈았는데 어떠소? 여보, 처음치고는 잘하셨어요. 하지만 저쪽은 좀 비뚤어졌네요. 아이고, 이 일이 어려울 줄이야. 부인은 어떻게 매일 이런 일을 해내셨소? 밭일의 고단함을 처음 겪어본 김초 씨는 저녁이면 온몸이 쑤셨답니다. 여보, 허리는 괜찮으세요? 아이고, 내가 과거 시험 100번을 봐도 일이 힘들진 않았을 것 같소. 그래서 제가 매일 밤 끙끙 앓았던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마을 사람들은 이런 김초 씨 부부를 보며 더욱 재미있게 수군거렸답니다. 이봐, 들었나? 김초 씨가 요즘 밭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다지? 그래서 마누라가 매일 밤 허리를 주물러 준다던데. 밭일하다가
허리를 다친 것이 아니라던데. 그럼 뭐란 말인가? 둘이서 밤마다 공부를 한다고 하던데. 공부. 그렇지. 바티일 공부 말일세. 낮에는 실습, 밤에는 이론이라나. 호호. 이론 공부를 하는데 어찌 허리를 다친단 말인가? 김초 씨도 이런 소문을 들었지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답니다. 서방님, 사람들이 우리 얘기로 시끌시끌 하던데요. 내버려 두시오. 어차피 진실을 아는 건 우리뿐인데. 자, 이리 오시오. 이제 밤 공부 시간이오. 아이고, 여보. 허리도 안 좋은데 오늘은 좀 쉬시지요. 이렇게 김초 씨 내외는 더없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낮에는 함께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둘만 아는 공부를 하며 말이지요. 어찌 보면 단순한 도둑 소동이 이렇게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나 봅니다. 저가 현철하면 지아비도 바로 선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숙종 말년 상주고을에는 박참봉이라 불리는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본명은 박득중이었으나 젊은 나이에 참봉벼슬을 사서 모두가 그를 박참봉이라 불렀지요. 천석군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만큼 큰 부자였는데 그의 재산이 어떻게 모였는지 아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단단히 일러두셨지. 득중아, 장사는 신이가 으뜸이다. 돈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보아라. 그 말씀 한마디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지. 박참봉의 아버지는 원래 말단 아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기로 소문난 아전이었지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박참봉은 돈보다 사람을 중시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집사들을 가족처럼 아꼈지요. 농사는 이 집사, 포목점은 오 집사, 해산물 도매는 남 집사, 소금 도매는 김 집사가 각각 책임졌는데 그들에게는 항상 후한 대우를 했답니다. 박참봉의 집사들 중에서도 오 집사는 각별했습니다. 17의 박참봉 댁에 들어와 이제 쉰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30년을 한결같이 충성을 다했지요. 내 인생의 전부를 오집사에게 맡겨도 여한이 없을 것이야. 박참봉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오 집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오 집사에게는 못다한 사연이 있었지요. 젊은 시절 그는 한양포목점 주인의 딸과 혼인을 약속했었답니다. 하지만 그만 그 처자가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차라리 내 목숨이라도 대신할 수 있다면 그 후로 오 집사는 여자를 멀리했습니다. 오직 포목점 일에만 전념했지요. 그런 그의 마음을 흔든 것은 추월이었습니다. 추월은 원래 진주 기생이었습니다. 18배 기적에 올라 20살이 되었을 때 이미 진주 기생계의 꽃으로 불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주로 장사를 나온 박참봉이 그녀를 만났습니다. 아가씨, 나를 따라 상주로 가지 않겠는가? 나리, 소첩을 데려가신다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박참봉은 거금을 들여 추월의 기적을 파고 그녀를 상주로 데려와 요리집을 맡겼습니다. 요리 솜씨 좋고 정이 깊은 추월 덕에 그 집은 삽시간에 상주 제1의 요리집이 되었지요. 여보게 박참봉, 자네 집 요리가 일품일세. 그 기생은 어디서 구했는가? 허허, 그저 인연이라 생각하고 있다네. 하지만 추월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늘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았지요. 어릴 적 기생으로 팔려가면서 맹세했답니다. 이 몸이 비천하게 태어났으나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올라 한을 풀고야 말리라. 상반기 결산날이었습니다. 박참봉의 요리집에 집사들이 모여들었지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추월이가 정성스레 차린 안주와 함께 술상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풍년이 들어 천석은 넘을 것 같습니다. 이 집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어 남 집사가 장부를 펼쳤지요. 해산물 장사가 순조로워 650냥의 이익을 냈습니다.
김집사도 뒤질세라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소금 도매도 720냥의 흑자를 냈사옵니다. 그런데 포목점을 맡은 오집사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340냥의 적자를 냈사옵니다.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오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백부상에 다녀오는 동안 엽초 연기로 포목을 제대로 소독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다른 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집사가 실수를 다 하네. 저렇게 큰 손해를 내고도 태어나니 그때였습니다. 박찬봉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허허,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지 상사요. 장사에 돈 벌고 미치는 것은 상가지 상사라 했거늘 근심 말게나. 박찬봉의 한마디에 무거웠던 분위기가 단번에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집사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뜩였지요. 추월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졌고 이어 추월의 비명이 들렸지요. 재빨리 불을 밝혀보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두가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추월이 꿀물을 들고 와 박찬봉에게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소첩이 어젯밤에 왜 비명을 질렀는지 아십니까? 오집사라는 자가 소첩의 허벅지를. 추월의 말에 박찬봉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허허, 그건 내 손이었단다. 하지만 박찬봉의 웃음 뒤에는 깊은 시름이 숨어 있었습니다. 30년을 모시던 오집사가 변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상주고을에는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나? 새로 부임하는 원님이 아주 대단한 분이라더군. 응. 돈 주고 벼슬 산 양반이라지.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다간 큰일 난다. 과연 새로 부임한 원님은 남달랐습니다. 첫날부터 고을의 부자들을 불러 모았지요. 자, 여기 모인 양반들이 상주고을의 기둥이시라 들었소. 앞으로 관아에서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 주실 터이지요? 원님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은 위협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특히 박찬봉을 바라보는 원님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지요. 박찬봉 어른 들으니 요리집도 운영하신다지요? 언제 한번 들러보고 싶소만. 그날 저녁 추월이 급히 박찬봉을 찾아왔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원님이 내일 저녁 요리집에 오신답니다. 그래, 잘 되었구나. 정성껏 대접하도록 하거라. 하지만 박찬봉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그날부터 매일같이 요리집을 찾았고 추월을 유독 눈여겨보았지요. 술이 거나해질 때면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빈 들판에 피어 있으니 안타깝구나. 내 정원에서 피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을 전해들은 박찬봉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돈과 권력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님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돈을 요구하더니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지요. 박찬봉, 관아에서 쓸 돈이 부족하니 이번 달엔 1000냥만 보태주시면 좋겠소만. 나으리, 지난달에도 이미 1000냥을 보태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달 것이고 이번 달은 이번 달이지. 박찬봉의 얼굴에 걱정의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이런 날이 계속되자 집사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지요. 날이 이러다가는 모든 재산을 잃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사의 말에 박찬봉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이란 왔다가 가는 거 너무 걱정 말게나. 하지만 원님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원님은 박찬봉을 불러 이렇게 말했지요. 소금, 도매와 해산물 도매까지. 박찬봉께서는 너무 욕심이 과한 것이 아니요?
내 종영이 장사를 시작하고 싶어 하는데 저쪽으로 넘기면 어떠겠나? 나으리, 그건 선대부터 이어온 가업이라. 가업.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가업은 무슨. 하여튼 이틀 안으로 답을 주시게. 그날 밤 박찬봉은 집사들을 모아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도망가는 게 좋겠습니다. 남 집사의 말에 김 집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다른 고을 상인들도 하나둘 떠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오 집사만이 반대했습니다. 도망은 안 됩니다.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소인에게 좋은 생각이. 하지만 오 집사의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박득종, 관곡을 횡령한 죄로 체포하겠다. 박찬봉이 옥에 갇히자 상주고울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후덕하던 양반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원님께 덤벼들더니 결국 저렇게 되는구먼. 허이구, 세상이 바뀌었지 말입니다. 처음 한 달간 추월은 매일 옥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나리, 어찌 일이 되셨습니까? 소첩이 무슨 힘이 있어 나리를 구해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추월의 발걸음은 뜸해졌고 마침내 그녀의 모습은 원님의 저택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추월이가 원님의 첩이 되었다더군. 그럴 줄 알았지. 저 여자 처음부터 수상했어. 이 집사는 박찬봉의 재산을 지키겠다며 버텼지만 결국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논밭을 헐값에 팔고 야반도주했습니다. 남 집사와 김 집사도 원님 종영의 협박에 못 이겨 가게를 넘기고 떠났지요. 오직 오 집사만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매일 밤 포목점 장부를 정리하고 새벽이면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복의 오집사, 자네도 이제 그만 떠나는 게 어떤가? 박찬봉은 이제 끝났네. 그게 무슨 소린가? 아직 포목점이 건재하고 세상일은 끝날 때까지는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법. 오 집사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포목을 팔고 밤에는 옥에 갇힌 박찬봉에게 편지를 보냈지요. 나리, 포목점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건강만 챙기십시오. 그리고 추월의 일은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박찬봉이 갇힌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옥졸이 수상한 쪽지 하나를 박찬봉에게 몰래 전했습니다. 오 집사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숨겨두었다가 보시라 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친 박찬봉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리, 제가 2년간 모아온 증거입니다. 원님이 관곡을 빼돌린 증거와 뇌물을 받은 기록을 전부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추월이가 원님과 짜고 나리를 함정에 빠뜨린 정황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오 집사는 2년 동안 원님의 비리를 조금씩 모아왔던 것입니다. 포목점을 운영하면서 원님 저택을 드나드는 관리들의 말을 한자 한자 기록했고 심지어 추월의 배신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박찬봉은 쪽지를 읽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 집사가 젊은 시절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주인님, 이 몸이 비록 미쳐나오나 평생 주인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때 오 집사의 눈빛은 맑고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진실된 마음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박찬봉이 고민하고 있을 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님이 체포되었다! 원님이 체포되었다!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암행어사가 불시에 들이닥쳐 원님의 비리를 적발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오 집사가 모아둔 증거들이 어떤 경로로 암행어사의 손에 들어갔던 것이었지요. 이 고을을 이렇게 망쳐놓다니 어서 박찬봉을 풀어주고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긴 이들을 찾아라. 이렇게 박찬봉은 2년 만에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가 옥문을 나설 때 오직 한 사람, 오 집사만이 생두부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나리,
밖이 차가우니 따뜻한 두부라도 드시지요. 박찬봉은 두부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자네가 암행어사에게 증거를 보낸 것인가? 오집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소인은 그저 기록만 했을 뿐입니다. 알고 보니 오집사의 사촌이 궁에서 상궁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집사는 사촌을 통해 암행어사에게 사정을 전달했던 것이지요. 박찬봉은 오집사의 행동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게 오집사, 내 자네에게 받은 이 은혜를 어찌 갚는단 말인가? 나리, 그런 말씀 마십시오. 소인은 그저 어르신께 받은 은혜를 갚았을 뿐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날 밤 촛불이 꺼져 추월이가 비명을 지른 것은 소인이 욕정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것이 맞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걸 아시면서도 제 체면을 지켜주셨지요. 그날 밤 상주고을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원님의 저택에서는 비명 소리가 들렸지요. 나리, 소첩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추월이었습니다. 원님이 체포되자 그녀는 발 디딜 곳을 잃고 말았지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거둬주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보았나? 박찬봉 나리를 배신하더니 이제는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지. 그러게 말일세. 분수를 모르고 과욕을 부리면 저렇게 되는 법이지. 이 집사와 남 집사, 김 집사도 각자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들이 헐값에 넘긴 재산은 모두 원님의 종영이 가로챘는데 원님이 체포되면서 그 재산도 모두 관하로 몰수되었지요. 우리가 너무 취해 겁을 먹었던 게야. 오집사처럼 견뎌냈어야 했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박찬봉은 옥에서 나와 자신의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2년 동안 관리되지 않은 집은 쇠락의 기운이 역력했지요. 하지만 포목점만은 달랐습니다. 나리, 이게 지난 2년간의 장부입니다. 오집사가 내민 장부를 펼쳐보니 포목점은 2,750냥의 순이익을 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소인이 밤낮으로 일을 하고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나리께서 나오시면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박찬봉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박찬봉은 오집사와 마주 앉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 이제 알겠네.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란 걸. 선친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던 신의가 무엇인지를. 오집사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나리, 이제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박찬봉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소인이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나리께서 직접 장사를 보셨으면 합니다. 소인이 곁에서 돕겠습니다만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 나리께서도 세상 물정을 아셔야 합니다. 박찬봉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옥중에서 보낸 인연이 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 자네 말이 옳구먼.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야 할 때이네. 이튿날부터 박찬봉의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포목점으로 향했고 손님들을 직접 상대하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장사의 재미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비단은 평양에서 들여온 것이라 결이 곱습니다. 값은 조금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지요. 장사의 어려움을 알게 된 박찬봉은 더 이상 예전처럼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이들을 돕는 선행은 멈추지 않았지요. 날이 너무 많이 베푸시는 것 아닙니까? 허허, 내가 옥에 있을 때 깨달은 게 있네. 돈이란 물과 같아서 흘러야 한다는 걸. 다만 이제는 그 흐름을 살피며 쓰는 것이지. 세월이 흘러 박찬봉의 머리가 하얗게 샌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포목점 마당에는 단풍이 쌓여 있었지요. 아버님, 이제 그만 쉬시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는 박찬봉의 아들이 장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공부만 하라던 박찬봉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에게 장사의 도리를 가르쳤지요.
사람을 보거라. 돈만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아야 한다. 네, 아버님. 오집사 어른에게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집사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포목점을 지켰습니다. 다만 이제는 주인이 아닌 스승의 자격으로 젊은이들을 가르쳤지요. 그날 저녁 박찬봉은 오집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더없이 따뜻한 자리였지요. 이복의 오집사, 자네는 후회가 없는가? 나 같은 주인을 만나. 오집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젊은이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미 삶의 맛을 알지 않습니까? 여복의 오집사, 그때 그 술맛이 그립구려. 허허, 나리. 그때는 비싼 술을 마셨지만 지금은 막걸리 한 사발이 더 달지 않습니까?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삶의 맛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박찬봉이 세상을 떠날 때였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러했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곧 재산이다. 돈은 잃어도 사람의 마음을 잃지 말 거라.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한때 그를 배신했던 이들도 찾아와 눈물을 흘렸지요. 오집사는 끝까지 상주 곁을 지켰고 3년상을 마친 후에야 조용히 세상을 떠났답니다. 지금도 상주고을에는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신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니라.